집을 사거나 세를 얻으려고 퇴직연금을 중도에 깨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가 월 240만 원은 든다고 하는데 퇴직연금에만 의지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부족한 노후 자금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카풀 사태 해법을 위한 논의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정부 여당과 택시업계, 카카오가 참여하는 간담회가 오늘 예정됐지만 택시업계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장기화되는 카풀 문제의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9명의 부원장보 모두에게 사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와 조직 개편을 앞두고 술렁이는 금감원, 무슨 속사정이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김용균법이 통과되자 일부에서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부담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이 되면 내 퇴직연금은 얼마나 되는지 또 수익률은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최근에는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데요. 퇴직연금의 현주소를 먼저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이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노후에 연금을 타기보다는 목돈이 필요해 연금을 깨는 근로자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한 근로자는 1년 전보다 약 30% 증가했고 인출 금액은 1조 7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절반은 집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30대가 46.2%로 가장 많고 50대 이상은 장기 요양 목적이 많았습니다. 다른 연금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익률도 중도 인출이 늘어난 요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연간 수익률은 7.3%인 반면 퇴직연금은 1.9%에 못 미칩니다. 퇴직연금으로 1%대 수익을 가져가기보다 집을 살 때 생긴 대출이자를 갚는 게 이득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적립금액은 2016년보다 오히려 22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또 지난해 퇴직연금 제도 개편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새롭게 유입됐습니다. 2017년 제도 변경으로 추가된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인원은 41만 1,000명이었고 적립 금액은 1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입 인원 기준으로 자영업자가 43%로 가장 많았습니다. 신규 가입자는 늘고 있지만 낮은 수익률에 중도 인출 가능성이 있는 목돈, 우리 퇴직연금의 현주소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이처럼 퇴직연금이 쥐꼬리만한 수익에 머문 상황에서 가장 큰 걱정은 노후 대비일 겁니다. 갑작스러운 은퇴에 경제적인 문제가 직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다면 노후 생활을 하는데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하고 과연 퇴직연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을까요?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바로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으로 속속 은퇴자 대열에 들어서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하여튼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어요. 건강할 때까지. 지금 받는 급여로는 생활비가 좀 모자랍니다. 그냥 막막합니다, 정말. 애들이 용돈도 주고 우리 아저씨가 아직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아저씨 연금 붙고 그러고 있어요. 국민연금연구원이 노후를 앞둔 50대 이상 중고령자의 노후 준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정 생활비는 지난해 기준 부부는 월 243만 4천 원, 개인은 153만 7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 생활비의 경우 부부는 월 176만 원, 개인은 108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 등 생활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올 9월 기준으로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월 91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드는 퇴직연금과 사적연금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비와 집값을 이유로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결합을 통한 정부의 노후복지 전략의 한 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노후 자산 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개인연금 같은 은퇴 대비 상품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가입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봤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네. 예, 물가 상승률보다 낮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한 번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들이 전체 가입자 10명 중에 9명에 달합니다. 예. 그리고 자신이 가입한 게 확정급여형인지 또 확정기여형인지조차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기업이 운용하는 게 확정급여형, 흔히 DB형으로 불리는 것이고요. 예.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게 DC형, 즉 확정기여형입니다. 이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을 높이는 대신에 수익률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요즘에는 확정기여형으로 옮겨가는 분들이 꽤 있지만 여전히 확정급여형이 전체의 60%를 넘게 차지할 정도로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이 국민연금이 노후를 보장하지 않다 보니까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분들이 꽤 늘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그 개인연금 중에서도 타깃 데이트 펀드라고 불리는 일명 TDF에 관심이 많은데요. 예. 이 TDF가 수익을 내는 방법은 일반 펀드와 유사합니다. 모인 돈을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고 그 과정에서 수익을 내는 건데요. 좀 다른 점은 특정 은퇴 시점을 잡아놓고 펀드 매니저가 그에 맞춰서 이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하면서 운용을 한다는 겁니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이 위험성이 높은 주식 비중은 줄이고 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채권 비중을 높여서 이 수익을 보장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이 기자, 그런데 은퇴 시기에 맞춰서 수익률을 굴려주고 또 돈을 굴려준다는 점은 좋지만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은퇴 펀드라고 하면 좀 안정적일 것이다라는 편견을 가지기 쉬운데요. 예. 이 역시도 손실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투자를 하면서 이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에 추가 납입해서 연금 자산을 늘리는 것도 방법인데요.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추가 납입을 할 수 있고요. 또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월급쟁이 같은 이 근로소득자보다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는 이 월소득이 좀 낮았을 때를 기준으로 꾸준히 납입을 하다가 소득이 좀 더 들어온 달에는 추가 납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카풀 사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가 불발됐습니다. 정부와 여당, 택시업계, 그리고 카카오 측이 오늘 사전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을 논의할 예정이었는데요. 택시업계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결국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담회 시작 시간인 오전 11시가 넘어갔지만 택시단체 관계자들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30분 가까이 더 흐르고 나서야 택시노조연맹 정책본부장이 들어섰고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힌 뒤 자리를 떴습니다. 기다리던 당정 관계자와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만나서 대화를 하자 이런 전제하에서 택시업계도 동의를 해서 이 자리가 마련이 됐고요. 약속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끼리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시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서로 협의하고 이제 상생 방안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논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단체는 오히려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카풀을 중단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현희 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전제 조건이 일단 모든 플랫폼에서의 그 카풀 서비스를 중단하고 백지 상태에서 서로가 논의를 하자는 거죠. 근데 서비스는 중단 안 하고 우리가 들어가면 우린 또 들러리고 시간 끌기 여기고. 택시업계 대표 없이 시작된 간담회는 1시간가량 진행됐지만 진전된 내용 없이 끝났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대화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고 택시업계는 다음 주 초 4차 집회 등 투쟁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풀을 둘러싼 택시업계와 카카오의 갈등은 해를 넘겨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네, 시작부터 엇나간 오늘 간담회를 보면서 대타협까지 가려면 아직 멀고도 험한 과정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이번 논란의 핵심 또 양측의 입장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네. 결국 대화가 내년으로 넘어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가 이제 카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카풀 앱 업체를 인수한 게 올해 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이제 그 기사 모집을 시작하면서 택시업계 반발이 시작이 됐는데요. 택시업계가 파업과 그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이 카카오는 아직까지 정식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점을 찾자고 마련된 사회적 대화 기구에 택시 업체들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결국 해를 넘겨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카풀이 불법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택시업계가 반발이 이렇게 큰 걸 보면 역시 뭐 생계 문제 때문이겠죠. 네, 사실 그 다른 카풀 업체들이 이미 비슷한 서비스를 시작한 지 꽤 됐고요. 출퇴근 시간대에 이 카풀을 하는 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택시업계가 유독 이번에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 그 카카오라는 거대 플랫폼 업체가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좀 뛰어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은 카풀이 하루 2번으로 제한되고 있지만 이 제한이 앞으로 풀릴지 모른다 이런 우려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 우버 같은 공유차 서비스가 등장해서 이 택시와 손님을 놓고 이 경쟁을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택시업계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공유차와 택시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공유차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단 현행 법에서는 그 자가용의 유상 운송 행위, 즉 돈을 받고 태워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 카풀만 허용된 상황인데요. 지금 국회엔 아예 카풀을 금지하자 이런 법안이 지금 발의가 돼 있고요. 27만 명에 이르는 택시기사들의 표심 때문에 자가용을 택시처럼 우리도 해외처럼 쓰자 이런 법안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역시 아직은 우버 같은 서비스 도입에 좀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결국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작해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루 2번 정도만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카카오는 일단 출시를 좀 미루고 한 발 좀 물러선 모양새인데 어떤 입장입니까? 그 내부적으로는 이제 정부와 택시업계 쪽에 딱 1년만 시범 서비스를 해보고 평가를 해보자 이런 입장을 좀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 후에 데이터를 공개해서 정말 택시 탈 손님을 이 카카오 카풀이 빼앗은 건지 아니면 이 출퇴근 시간대에 택시가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이 카풀을 이용한 사람이 늘어난 건지 한번 따져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현재 카카오에 그 카풀 기사를 하겠다고 등록한 사람만 이 7만 명이 넘고요. 다만 이용자는 현재 수백여 명으로 제한을 걸어두는 상태입니다. 네, 정부와 여당 생각은 어떻습니까?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 안에 들어와야 택시업계 지원책 등이 마련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당 쪽에서는 이 카카오 카풀 서비스의 그 무기한 연기는 사실상 어렵고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법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입장과 함께요. 이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화 기구 안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지원책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황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재계의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대기업들의 소유 지배 구조 개선입니다. 순환 출자 고리를 끊고 지주사로 전환하고 투명해지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는데요. 물론 그 뒤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요 대기업들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광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가장 뚜렷한 지배구조 개선을 이뤄낸 재벌 기업은 롯데와 삼성입니다. 롯데는 지난 2013년 무려 9만 5천여 개에 달하는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차차 고리를 줄여서 올해는 완전히 없앴습니다. 삼성 역시 삼성물산의 지분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거쳐 계열사를 통해 다시 삼성물산으로 돌아오는 복잡한 연결고리 7개가 있었습니다. 올해 계열사 간 지분을 사고 팔면서 순환출자 고리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거의 90% 가까이 지금 해소된 상태입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내년까지는 더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SK와 LG, 한화 등은 내부 거래 개선을 위해 회사를 팔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들의 지배 구조가 외형적으로는 개선됐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윤을 많이 내서 회사가 그것 말고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일감 몰아주 M&A 통한 사익벤치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나게 총수가 이득을 보고 있잖아요. 무엇보다 올 한 해 큰 사회적 이슈가 됐던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 등 전횡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우리 재벌 질적으로도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우수 엔지니어의 정년을 없앤다고 발표한 것이 그런 예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SK그룹은 이런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지향점을 정윤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우리 사회와 재계에 던지는 화두는 사회적 가치입니다. 지난 2014년에는 그런 고민을 담은 책까지 저술했습니다. 이런 고민이 구체화된 예로 2015년부터 도입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를 들 수 있습니다. 실험적 제도 도입은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은 사회적 기업의 경우 연평균 8% 매출 증가율과 31%에 달하는 사회성과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경제적 가치만 여태까지 추구해왔던 행동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면 이 두 가지를 다 올릴 수 있는 행동으로 저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는 공유경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SK에너지 주유소의 유유부지가 스타트업에 제공되고 스타트업은 이를 기반으로 택배 서비스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했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한다는 고전적 명제를 깨트리면서 이렇게 SK는 새로운 기업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영업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같이 창출할 수 있다는 개념이 바로 사회적 가치인데 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세운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가치가 단순히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차원으로 이어지는 실험은 우리 대기업의 미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연말 임원 인사를 앞두고 내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손소우 기자와 함께 금감원 인사의 복잡한 속사정 알아보겠습니다. 손 기자, 네. 우선 궁금한 게 과거에도 일괄 사표를 요구한 전례가 있습니까? 시민 원장이 부임을 하면요, 기존 임원진들에게 이제 일괄 사표를 받은 사례들은 기존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사표를 다 받았다고 해서 전원 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교체가 예상이 되긴 하지만 일부는 또 재신임의 의미도 담고 있다라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입니다. 그럼 부원장부 전원 교체를 뜻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9명 전원에 물론 사표를 요구한 것은 맞기는 하지만 이 가운데서 한 3명에서 4명 정도의 인사만 교체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게 금감원 안팎의 관측입니다. 그럼 전원 사표 요구의 의미가 아니라면 네. 내부 내홍을 겪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이 금감원이 이 특수한 상황이 현재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금융감독원은 이제 최응식, 김기식 전임 원장이 비리 의혹과 또 위법 등으로 인해서 연달아서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윤석열 원장은 이제 구원투수로 등장을 해서 취임을 하게 됐고요. 조직 안정을 위해서 일단은 취임 이후에는 현 임원들을 그대로 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임원 인사를 하려는 이런 상황에서 내부 갈등에 부딪힌 그런 상황입니다. 윤 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인사를 통해서 자기 색깔을 내려놓은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현 부원장 보들이요. 전임 최응식 원장이 임명했다는 데 있습니다. 임기가 3년이 주어지는데 이 가운데 1년밖에 지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통상적으로는 2년까지는 보장을 해줘 왔는데 현재 재취업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원장이 바뀔 때마다 대폭 물갈이 되는 인사 문제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임원별로요 각 분야의 전문성을 다 띄고 있습니다. 특화돼 있다는 얘기인데 하지만 인사 주기가 이렇게 너무 짧다 보니까요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살리지 못한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깊이 있게 자기 업무를 파악을 하고 시장에 대한 자기 관점을 가지고 이걸 이끌어가야 되는데 임원이란 정말 임시직이 된 거라고요. 원장이 각 그 영역별로 그 복잡한 걸 다 알 수가 없거든요. 부원장급만 이제 뭐 사표 요구를 받은 건가요? 그 위에 이제 부원장 3명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금융위원회 설치법을 보면요, 부원장보가 아닌 이제 부원장에 대해서는 윤석열 원장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고요. 금융위원장, 즉 최중구 위원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제청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광열 수석부원장을 포함해서 부원장 3명은 이번에는 인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현재까지는 전해지고 있는데 이를 두고도 지금 뒷말이 무성합니다. 특정 부원장이 교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가 윤 원장과 최 위원장의 견해가 달라서
부원장들이 아예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는 소문도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국장 인사도 뒷말이 무성한데요. 금감원은 지금 감사원 요구에 따라서 팀을 대폭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팀장급 또 국장급 직원들이 맡게 될 보직이 줄어들게 되면서 내부적으로 더욱 심한 경쟁에 내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년간의 취업 제한이 걸려서 재취업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내부 불만은 더욱 커질 그런 전망입니다. 이래저래 윤석헌 원장의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네. 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사회적으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최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금속 관련 기업입니다. 공장 유지 보수 작업 기간은 1년 중 약 보름 정도입니다. 유지 보수 기간이 짧다 보니 직접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전문 하청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위험물 관리에 대해서 전문 업체들을 쓰는 이유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기술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 인력이 있을 거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사고 무리 없이 일을 하게끔 하는 게 상식적인 건데 마치 원청업체들이 고용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처럼. 협력 하청업체들과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생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법은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 발생 시 벌금을 10억 원으로 10배 높이고 사고 책임도 징역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로 높아졌습니다. 반면 파급 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부족했고 나아가 기업 현실 반영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산안법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1990년 이후 28년간 산업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김용균 노동자의 희생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고 김용균 씨 가족을 이르면 다음 주 청와대에 초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이렇게 산업재해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긴 했지만 효과가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중대한 산업재해 현장만 1,400여 곳에 달하는데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산업재해에 있어서만큼은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한 고속도로에서 교량하부를 점검하던 노동자 4명이 난간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부실한 안전조치와 허술한 감독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병원에서 올해만 3,900명이 산재로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로 건설과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다 다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3층에서 한번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렇게 보지를 못해가지고 30분 정도 혼자서 기어다니면서. 산업 현장에서 재해자 수가 감소하는 것과 달리 건설업의 재해 발생자 수는 계속 늘면서 전체 산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계획한 목표를 싼 값에 그리고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에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규칙을 무시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는 연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면서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있지만 번번이 재발되고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네, 국내 조선업계에 희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형 조선 3사의 수주 실적이 회복되는 데다가 매년 난항을 겪은 노조와의 임금 단체 협상 역시 연내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정작 이 배를 운영하는 해운업계는 아직 바닥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가 우리 조선업계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발주가 늘면서 현대중공업 등 대형 3사는 모두 조선 부문의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올해 친환경 연료로서 LNG 수요가 늘면서 LNG 운반선 발주가 많이 늘었는데요. 2020년 이후로 더 강화되는 환경 규제 때문에 2020년이나 2021년에는 더 발주가 나올 수가 있어서 여유 있는 선사들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영업을 하려고 하는 선사들은 2019년에도 좀 발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 임금단체 협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년 해를 넘겼던 것과 달리 올해 3사는 모두 임단협을 타결했거나 타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해운업계는 사정이 반대입니다. 대규모 혈세 투입에도 현대상선이 영업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는이 최근 경영쇄신의 고삐를 조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대상선은 최근 내부 감사 이후 일부 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한편 내년 초에는 매기 역할을 할 외부 인력도 대거 투입합니다. 모두 경쟁력 제고란 사는의 입김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제는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요인으로 내년도 해운 업황도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혈세 투입과 구조조정을 함께한 조선과 해운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올해 높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등 3곳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다음 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강화된 대출 규제 등을 적용받습니다. 한편 집값이 안정세를 보인 부산 진구와 남구 등 4개 구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올해 마지막 주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평균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3%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강동구가 0.18% 떨어져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전셋값도 0.06% 하락해 4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항공 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게 각각 90일, 60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항공 분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심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항공사인 진에어와 제주항공에는 각각 4억 2천만 원, 2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조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4.4도로 추위가 절정에 달했는데요. 이에 따라 한파특보도 확대 강화된 상태입니다.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 일요일에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 시에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을 보시면 전라 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밤 사이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부터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해 모레까지는 제법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40cm, 전남 해안과 제주도는 5에서 10cm, 충청남도와 전라 내륙은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폭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전에 새벽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3도, 대전과 청주 영하 10도까지 내려가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은 대기가 건조하겠는데요.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 2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광주와 전주, 제주도에 새벽부터 종일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에는 부산 4도, 제주도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거세게 일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한파가 조금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